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젊은 시각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송규호 대표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송규호 대표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 유튜브 젊은 시각이 오늘 현재로 55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30만을 약간 넘겨서 30만 5천인데 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각의 이 송규호 대표의 유튜브는 이게 오락이나 무슨 이게 노래나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되고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평론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 강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송규호 대표가 나이가 93년생이니까 지금 만 30, 네, 딱 30대입니다. 만 30세인데 예. 제 맞손자가 송 대표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한 살이 많. 그러니까 이 아주 대단한 이 유튜브의 평론 유튜브의 강자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매일 저녁 11시에 생방송을 또 해요. 매일 저녁 11시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만 30세의 젊은이, 그러니까 생물년 나이로는 30세의 젊은이, 유튜브로서는 강자, 정치평론에서도 1인자, 이런 젊은이가 박찬종 TV에 나와서 정치 현안들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감명을 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송 대표가 나와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1 먼저 주제로 국민의힘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예. 아침에 여기 오기 직전에 뉴스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무위원직을 곧 사퇴하고 예.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 이제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등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국민의힘당의 내부 사정, 그리고 나아가 이 수도권 선거에 한동훈 위원장에 기대하는 바와 그리고 내년 총선거에 대한 전망, 이런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송 대표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정치 출마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분의 이런 입장 그리고 의견들을 좀 참고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참 박찬종 우리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정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는 뭐 50만이라고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이 30년이고 정치 방송을 한 게 이제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 저를 이제 맞이를 해주시면서 참 이 정치 뭐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참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저도 참 이 같은 마음으로서 이 정치 경험, 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생각이 더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이 기자들의 이제 질문이 있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경험 누구나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 길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 진정한 위기는 오히려 몸을 사릴 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한동훈 장관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 점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그렇구나. 오히려 이렇게 참 급변하는 이런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분명히 어느 장수는 뒤로 빠져서 이 싸움을 관망하고 그 다음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또 어느 장수는요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최전선에 나가서 이 싸움을 지휘하고 또 심지어는 장렬히 전사한다는 심정으로서 싸우는 장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이 내년 총선을 4달 앞두고서 한동훈 장관을 과연 이 비대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뭐 추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전에 나온 것처럼 너무 아깝다, 좀 아껴뒀다가 뭐 선대위원장으로 쓰자, 비대위원장은 조금 더 안전한 카드로 쓰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이 소식을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법무부 위원장을 이제 오늘 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참 이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총선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세련되고 말 잘하고 특히 싸울 줄 아는 그런 한동훈 장관에게 참 모든 힘을 실어줘서, 참 지난번에 그 2012년 비대위 때 한번 어떻게 보면 극적인 승리를 한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 승리를 한번 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제 유튜브와 우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선대위원장이 적합하지 않겠냐. 예, 그 비대위원장은 뭐 하도 정당 경험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으로 그런 투톱 처배제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당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의 국회의원 자리가 121개인데 예. 현재 국민의힘당 18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는지 지난 선거에.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18명은 지금 현직 의원은 애가 타고, 그 다음에 100여 명이 넘는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캄캄해 보인다, 이게. 예. 그들이 한동훈이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100여 명의 그 수도권에 그러니까 뛸 국민의힘당 이 지역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이 네. 한동훈이 아니면 수도권에 예. 이게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당내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외가 돼 있는 그 유력한 수도권의 지금 주자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동훈이다 이거야. 네. 무슨 거기에 뭐 별의 순간이 왔느니 안 왔느니 뭐 정당 경험이 없으니까 뭐 예. 위험하다느니 그거 다 헛소리다 이거야, 헛소리. 한동훈이 그냥 뛰게 하면 된다. 나는 그 여론이 받아졌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저런 선택에 이제 동의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헤쳐나가야 할 길이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오늘 한두 가지 특별히 송 대표가 언급할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참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경험이 없다, 이런 이제 지적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일종의 뭐 리더십을 통해서 그 정치 경험을 이제 입증을 시켜줘야 되는 이제 순간이라고 보고요. 특히 참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맡아서 총선을 승리한 이런 조건들을 한번 따져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인사가 이제 원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의 인사가 들어왔을 때 이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마찬가지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뭐 사실 좀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이런 당대표직 사퇴, 그럼 그 이어서 이제 인적 쇄신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얻는 것보다 득보다 실이 많은 자리고, 특히 이런 뭐 함부로 불출마를 뭐 자른 컷오프를 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이 몸에다가 이 피를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잃을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 국민의힘이 이제는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참 그 변호사님께서도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 단순히 뭐 중진이다, 뭐 단순히 TK다 이런 이유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이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맞서 싸워본 적 없는 그러한 저는 이제 웰빙 이런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웰빙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주 뭐 중진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칼을 들고 반대로 초선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이런 의정 활동을 해온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힘을 실어줘서 이번 이제 국민의힘은 아 그래 이제는 진짜로 새로운 사실상의 뭐 창당 수준의 이런 탈바꿈이 일어났구나. 저는 이런 좀 인식을 줘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방금 송 대표가 그 3년 반 동안 예. 현재 국회 국민의힘당 주로 이제 주력은 이게 인용환 교수가 말한 대로 낙동강 벨트 지역, 예. 강원도 일부 경상남북부인데 그 지역 의원들이 뭐라고 했죠? 베이비 의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베이비 의원들이라는 게 어린애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칭얼대기만 하고 안 싸운다 이 말이겠지. 네. 그 말을 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지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물갈이라는 말이 뭐 다선이니까 바뀌고 초선은 그냥 그게 아니고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베이비냐 아니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럼 나도 앞으로 그렇게 고칠게. 이게 베이비 의원들이다 이게 베이비 의원. 천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이 젖꼭지나 빨고 금배지 달고 특권이나 누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래에 이 개판 치고 있는 이 입법 독재에 대해서 싸우질 않다. 싸우. 예. 중진은 중진이라는 대로 점점 빼고 개딸들의 혹시 공격이 있지 않나 두려워하고 초선은 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뭐 일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천 받기만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절대 다수는 초선이건 다선이간에 베이비들이다. 예. 아이고 아주 근데 그 특히 그 이제 TK 그리고 이 초선 의원들, TK 의원들은 일단 공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어떻게 보면 잘 뭐 속된 말로 줄만 잘 대놓으면은 어차피 나는 재선, 뭐 3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쏘고 뭐 혹시나 말실수를 할까 이런 점에서는 그 싸우는 거에 이런 대야투쟁 뭐 이런 민주당과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참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바꿔서 오히려 더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혹여나 이 본인의 목소리가 뭐 일종의 이런 편향적인 언론에서 그거를 뭐 실수를 했다, 논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만 이런 필요한 말은 꼭 해야겠다 할 때는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뭐 많아야 한 108명 이 정도 있는데요. 당연히 민주당의 168명의 의원 수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저는 그래도 이 100여 명의 의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낼 수 있다면은 싸울 수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여 명의 의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본인의 이런 인적 쇄신을 한다면은 그러한 방향이 그 이제 그 전까지 나왔던 단순히 뭐 친윤 중진에 대한 이제 불출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베이비 의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남은 4달 동안 한번 본인의 목소리를 내봐라. 또 기회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일하는 국민의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갈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베이비 노릇을 한 의원들은 다 잘라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잘라내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을 거기에 투입할 때에 그 새 사람도 여전히 베이비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났더니 네. 지금 경상도 쪽에는 이 부산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산 연구자니까 예.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나 이런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싸우는 흔적이 없으니까. 네. 부산이 민주화 성지거든.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아니면 둘 정도 빼고는 그 싸우는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나 이렇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전부 쓸어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네. 또 베이비 노릇을 할 사람 네, 또 맞습니다. 박아넣으면 안 될 거란 말이야.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걸 공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이제 순간 빼먹은 얘기를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게 단순히 그 불출마를
얘기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본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의 경우 한때는 문재인이 당선됐던 지역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의 표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곳에 만약에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다가는 민주당한테 그 자리를 거의 뭐 혼납하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뭐 인적 쇄신의 방향이 불출마해라, 험지 나가라 이런 쪽으로만 이제 어떻게 좀 치우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출마를 한 자리에 오히려 그 장제원 의원보다 더 전투력이 부족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새롭고 또 이런 강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천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진정으로 이 불출마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뭐 어디 자리를 줘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서 뭐 여성이니까 청년이니까 오히려 이런 특혜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좀 나이가 있어도 이 생각이 젊으면은 저는 오히려 이 청년에 준하는 이런 또 가산점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참 그 지금 제가 흔히 말하는 여의도 뭐 두시 청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공천에만 공천을 받을까 여기에만 신경 쓰는 청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한 번도 이런 사회 경험도 없고 일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저 이 연줄만 기대서 공천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또 자리를 줬다가는 오히려 저와 다른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이거는 오히려 청년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청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전 공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정말 이 개인의 전문 분야에서 나이는 뭐 30살인데 뭐 수백억의 자산가가 된 청년도 있고요. 반대로 뭐 사회 봉사를 해가지고선 뭐 이력을 가진 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인재 영입 이제 명단을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좀 알기도 하는 김금혁이라는 그 이제 정책 보좌관이 있는데 그분은 또 탈북자 출신이에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 정치학을 공부하고 선거를 이제 또 도전을 하는 분인데 뭐 이러한 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뿐만 아니라 이런 좀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 정체성 이런 이제 또 이름도 확립이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용이 돼서 불출마의 그러한 감동이 결국에는 총선의 승리 그리고 이런 사람을 결국엔 우리가 잘 뽑았구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다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불출마해라 그럼 알아서 우리가 할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 대표가 아주 30세 젊은이지만은 아주 노련한 분석을 해준데 내가 깜짝깜짝 놀래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기대하는 것은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예. 이게 쫓아내는데도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은 예. 채우는데 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틀렸다가 아니고 예. 늙은 젊은이도 있고 네. 또 젊은 늙은이도 있어. 예, 맞습니다. 젊지만은 더 퇴락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예. 더 기회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늙은이도 그 안 되고 젊은 늙은이도 안 되지만은 맞습니다. 늙은 젊은이는 가능할 수도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 다 와야 된다. 예. 어떤 이제 그런 기준을 하면서 지금까지 베이비 국회의원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세서를 퍼붓되 감동적인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짐이 크네. 이게 사실 얻는 것보다 저는 잃을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요 정도 끝내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맞닥뜨릴 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28일 본회의 마지막 날 예. 통과시킬 거예요. 네. 과반수가 넘으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이거든. 예. 그게. 예. 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저께 좀 포괄적인 얘기를 했던데 네. 혹시 송 대표가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이 가장 큰 짐이 아까 이제 저희 이제 변호사님과 이제 제가 나눴던 얘기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짐이 바로 이 쌍특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참 그 이제 독소 조항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우파 진영 내에서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쌍특검을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좀 우파 진영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면밀히 좀 따져봤는데 만약에요,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법의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이것이 명백한 정치 공작이고 최소한의 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런 공작법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이 애초에 특수사 대상이 그냥 김건희 여사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특검법의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도이치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죄 혐의들이 없습니다. 첫 번째 주가 조작 사건, 두 번째 범죄 혐의자에 대한 사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내려놓다 보니까 아니 법의 명확성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김건희 여사에 뭘 수사하는지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수사 많이 했었죠. 2, 3년 동안 검찰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혐의가 없는 것을 무혐의를 지금 특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밝혀내고 싶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문점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특검을 추천하는 그러한 방법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14번의 이 특검 중에서 13번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했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외로 단독으로 특검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에서 이제 그 특검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가 다 여야가 함께 특검을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이번의 경우를 보시면은 대통령 포함된 정당 빼고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제3당들이 이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 민주당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한 다른 당이 같이 추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내용이 바뀐 게 그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이제 원내 정당과 협의라는 이 단어를 하나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정의당은 당연히 이제 뭐 합의를 하겠지만 시대전환 그리고 양양자 의원의 이 정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은 이제 특검 추천을 못 하는 건데 여기에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반대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이제 특검 그 후보를 이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통령 보고 지명을 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변협에서 추천한 거를 민주당이 골라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점을 했다면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그냥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특검 이제 후보에 조국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최강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성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조국, 최강욱, 이성윤, 뭐 추미애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 골라야 되는 이런 사단도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한동훈 장관께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까지 세게 비판하신 이유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법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을 거부하는 선택권을 이런 국민들의 투표권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레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다, 지킨다 이 프레임을 격파하면서도 이 특검법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더 큰 짐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 부적 합성, 나아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그 지금 송 대표 설명은 예. 제가 법률가지만은 그 분석과 그 초점을 꿰뚫는 게 놀랍습니다. 내가 더 보탤 말이 없어. 그게 딱 그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4월 10일이 총선거니까 만일 28일 날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령 안 한다고 치면 말이지. 예. 이게 특검 준비하는 게 한 달 좀 걸리거든. 네. 그럼 4월 10일 선거니까 3월 말부터 4월 10일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야. 예. 포토라인에. 네. 너 이런 잘못이 있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선거판을 그걸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거든. 예. 그게 그 사건이 이미 문재인 정권 때 1년 반 이상 조사를 했고 그 기간에 검찰총장은 식물 상태로 있었고 예. 그런데도 혐의가 발견한 데가 무혐의 상태에 된 걸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이러니 이걸 이제 국민을 설득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두 수를 본 거야. 거부하면 똥낀 놈이 거부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예.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이걸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네. 정치적인 측면, 입법적인 측면 이런 점에서 네. 본다고 본다. 근데 이게 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제 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3분의 2니까 200명.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야당과 합쳐서 이제 185명이 있다는 거고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15명의 이상의 이제 이탈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또 강제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걱정이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인적 쇄신이라 함은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컷오프 명단을 이제 발표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이제 컷오프가 된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제 민주당과 함께 무기명 투표에 이제 이런 무기명 투표에 힘을 빌려서 찬성표를 같이 던져주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추진이 통과가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양면을 동시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적 쇄신도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없게끔 할 수 있는 참 이게 쉽지 않은 이런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송 대표가 내가 이 약간 우려했던 걸 오늘 딱 지적했는데 국민의힘 당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 제2에 붙여지면 제적 3분의 2니까 그게 이제 약 200석 가까이 되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한 15석이 이탈자가 나오면 제2가 통과되면 그 법이 성립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당 뭐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박근혜 대통령 소속 당 의원 중에 추정 6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거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참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 중에는 당내 소통을 안 한 게 최대. 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15명 내외가 공천 탈락을 우려하거나 거기에 반감을 갖고 이 김건희 법에 야당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자질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에게 한번 경고해봐요. 젊은 목소리로. 그런 경우에 당선자 중 이탈자가 나오면 그거는
역사 심판을 받겠다든지 한번. 아니, 저는 충분히 그 이탈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공천에 잘린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의힘 전체가 져야 된다. 뭐 져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지더라도 내가 총선에서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국민의힘 전체가 이기면 다음번에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옥석을 가리는 이것이 바로 그 이제 인적 쇄신에 있어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나중에 배신할 것 같으니까 공천을 주고 이 사람은 만약에 불출마의 선언을 강요해도 배신 안 할 것 같으니까 불출마를 강요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이제 카리스마의 리더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재명이 리더십이 없는 이유는 결국에 그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의 의원들을 통합하지 못하고 결국엔 지금 이제 신당 창당까지로 이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한동훈 장관은 그러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고 이 국민의힘으로서 당이 끌어안으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뇨한 위원장의 이런 생각과 방향은 100% 동의를 했지만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그 설득의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불출마해라 그 다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 또 포용할 수 있는 또 이런 길도 함께 제시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그렇지만 또 그러한 세부적인 방법은 또 막막하기도 한 것도 현실입니다. 못 먹는 밥에 채 던지는 말이 있거든. 네. 그게 악랄한 심정인데 막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적으로 관측할 수밖에 없고 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큰 짐을 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야당 얘기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내군이 있고 이낙연 신당설도 있고 거기에 곁들여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는데 민주당이 공식 논평이 없어. 네. 논평이 나왔습니다. 탈당했기 때문에 개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든지 그런 말도 없고 이걸 네. 다 물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야당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탈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송영길 보면은 언제는 항상 어깨동무하고 우리 민주당 이렇게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보면요 범죄 이런 혐의가 드러나고 탈당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우리 이미 탈당한 사람이라 그분은 이제 개인의 몸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입을 막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을 볼 때 이 이재명 그리고 이 좌파 정당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본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감탄고토라고 생각을 해요. 달면 그러니까 우리 편이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은 삼키고 반대로 이 사람이 그동안 이제 숨겨왔던 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은 곧바로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예측을 하기로 무조건 저는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특히 그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한테 배정이 됐을 때도 오히려 저는 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만큼 지금 본인 스스로 상당히 이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는 유창훈이라는 사람 본인은요 나는 좌파 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좌파 판사라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번 송영길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줘야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짐인 나는 좌파 판사다라는 거를 또 덜어놓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재명한테는 거봐 나는 송영길은 발부했지만 이재명한테는 기각을 시켜줬어. 그러면 이재명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과연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이냐 아마 진짜 이제 버릴 겁니다. 본인한테 지역구도 물려주고 당 대표직도 물려주고 심지어 송영길 당 대표 때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제 또 승리하는 데 있어서 또 일종의 도움을 줬다는 조력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본인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도와준 사람이 송영길 아니에요. 국회의원직도 물려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로서는 이재명 본인이 나한테 지역구를 물려준 송영길에 대해서 함께 책임감도 느끼고 잘못도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돈봉투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정말로 죄송하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돈봉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사과해도 모자랄 망정 지금은 입을 콕 다물고 그렇게 말 잘하고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던 분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던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제는 또 선거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인재영이 위원장이자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디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정말로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지금 국민들 앞에 나와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반면 본인이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쥐구멍에 숨어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봉투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일주일에 지금 3번씩 재판받는 처지에 뭘 콩나라 판나라 하고 지금 송 대표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웃었던 것은 이 코미디 같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코미디야 코미디. 이번에 그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가? 네. 거기에 그 후보자 이름을 내가 깜빡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그가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 받은 걸 이제 민주당 의원이 막 공격을 하니까 같은 해에 이재명이 음주운전 150만 원이야. 같은 해에. 근데 그 장관 후보자는 다른 정관은 없어. 이재명 대표는 같은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에 150만 원 플러스 3개가 더 정과가 막.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존재하는 한 이게 코미디화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상당수 그래 지지를 한다 하는 거 이게야. 이게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이낙연 신당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전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은 결국에는 그 이재명 지도부한테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대감을 많이 내려놨고 특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내가 신당 창당을 한다고 했던 얘기는 결국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변한다면은 안 한다는 얘기다. 또 이런 식으로까지도 또 계속해서 좀 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할 때 함께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수사한 검사를 탄핵할 때 찬성표를 던져주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내려오라. 이러한 요구는 결국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국민들한테 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이낙연 민주당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적어도 비록 민주당이다, 야당이라 할지라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도부에게 확실하게 반대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저는 이낙연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제2, 제3의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아니, 이낙연 대표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 탄핵이라는 얘기 대신 오히려 이 국가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야당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탄핵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발언들을 하면은 저는 심지어 우파 진영 내에서도 또 그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는 이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을 이렇게 면밀히 봤을 때는 결국 얘기는 이재명 대표만 내려오면 뭐 신당을 안 만들겠다.
저는 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이재명과 그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 친명계 의원 그리고 그 개딸까지 이어지는 이전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보여주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진보 정당의 그 과거의 인식과는 다른 이건 아예 새로운 차원의 참 좌파 정당이 들어섰다고 보고 이거를 좀 전면적으로 한번 또 민주당 또한 전면적으로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다. 제발 그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오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연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예. 과거 정치부 기자로 예. 나를 취재하기도 해서 그런데 그게 행동이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경선에서 1% 미만 차이로 패배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가 한 3, 4일만 늦어도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랬다면 이낙연 윤석열 대결했다 그러면 이낙연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의 아찔한 순간인데 네. 그러니까 그 우유부단해 보이고 막 그런 것인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위주로 공천이 되고 이 체제로 갔다. 그 4월 12일에 과반수를 민주당이 놓쳤다 예. 하면 그 22대 국회의 임기가 아마 4월 10일에 선거가 있고 5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한 달 뒤에. 네. 그러니까 그 국회 개원 전에 나는 민주당 붕괴하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 이재명 쫓아내게 된다. 예. 그게 민심이야. 네. 그 오늘 시청자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나이 든 사람이고 30세 송규호 대표의 그 본인의 소신에 입각한 이 아주 일관된 논리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오늘 박찬종 TV의 어떤 젊은 혈기를 듬뿍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모실 테니까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